안녕하십니까.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프린트 천천히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 프린트를 같이 이제 보시는데 투자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에서 아마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115페이지 할 차례 같아요. 115페이지 가시면 115페이지에 주택시장의 경우 고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115페이지. 저번에 114까지 갔었죠? 가져갑니다. 115. 그래서 이제 115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주택시장에 대한 경우 쭉 나와 있는데, 일단 1번을 가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된 경우, 읽어보면은 임대주택에 부과한 재산세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더 유리하죠, 그죠? 유리하니까 임대인이 더 부담하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불리하니까 임차인이 더 부담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재산세는 수요가 완전히 불리하니까 전부 임차인이 부담하고, 반대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이 완전히 불리하니까 전부 임대인이 부담하겠죠, 그죠? 근데 박스에다가 펼쳐 보시면은 토지 공급 곡선이 그냥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틀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헨리 조지라는 토지 다니스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헨리 조지,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다니스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라는 학파가 이제 지대론에서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죠. 비용으로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토지는 부중성에 의해서 증가시킬 수 없다고 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갑돌이가 지주라면 땅을 빌려줘요. 빌려줘서 지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완전 비탄력적을 가정해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자, 그럼 재산세를 부과시키더라도 전가가 안 되니까 있는 사람이 다 내야 되죠, 그죠? 형평성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가격도 못 올리고,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세를 부과시키더라도 양을 줄여요, 양을 못 줄여요? 못 줄이죠. 그러면 양을 못 줄이니까 자원 배분이 처리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얘는 그냥요 고전업파예요. 자, 지금은 용도가 그냥요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이론이니까 지금은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헨리 조지,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토지의 공급은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그러면 상황에서는 토지세,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이 여기 초래되지가 않는다. 그 이유는 공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죠. 근데 지금은 현실은 용도가 그냥요 지금은 다양해요. 전환이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일부 정도 정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가. 자, 우리가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랑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와서 대통령 때 와서 2017년 8.2 정책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양도세를 중과시킨다 그래요. 그럼 시간을 안 줘야 돼요? 시간을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서 2018년 4월 달까지 양도세를 중과할 거니까 물량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내나요? 안 내나요? 동교로가라는 게 있었죠, 그죠? 동교로가는 꽁꽁 얼어붙으니까 물량이 잠겨버려요.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칼자루를 쥔 게 보유세를 올렸죠, 이번에. 그죠? 그렇게.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시험에 나옵니다. 배표를 쳐보시면은, 원래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서 투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인데, 2번. 따라서 동교력과. 그럼 그냥이야 꽁꽁 얼어붙어. 물량이 나와, 안 나와?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3번에 가시면 가격이 그냥이다 상승한다. 여기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가시면 신규 주택과
재고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재고주택에서 일단은 신규주택은 새 아파트죠. 새 거기 때문에 이제 5억이다 비싸고 똑같은 입장에서는 1억이다. 그럼 금이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동일세율로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탄력성에 따라 좀 틀린데, 자,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어요.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으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요자한테 취득세를 부과시키죠. 그럼 정부가 동일 비율로 가야 돼요? 차등세율로 가야 돼요? 누진세를 적용시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역진세가 나타난다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근데 탄력성이라는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은, 자, 갑니다. 만약에 취득세를 10%를 내라 그래요. 내라 그런다면, 자, 동일비율로 하게 되면 나중에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신규주택은 건설회사가 지으려면 아직 지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공급하기가 어렵죠.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자, 이런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죠. 그럼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불리하고 얘가 불리해요? 유리해요? 그럼 얘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대형 아파트 같은 거 안 팔리면은 취득세 면제주고 막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가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오면 지가 4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4,500을 내라는 거죠. 그럼 얘 부담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재고주택은 그냥 있습니까? 지어져 있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 팔면 되죠. 그러면은 공급하기가 쉽죠. 탄력적이고, 이 저소득층들은 주택 구매 능력이 떨어지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 그러면 얘가 유리하고 얘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러면 얘한테 전가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 10%에서 1,000만 원이면 내가 900만 원 낼 테니까 넌 100만 원만 내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소득은 400 냈고 얘가 900 냈죠. 그럼 그냥입니까? 저소득층이 더 많이 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가 무슨 세죠? 역진세라는 거죠. 그럼 역진세는 좋은 세금이야? 안 좋은 세금이야?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역진세는 좋아, 안 좋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누진세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동일 비율로 하게 되면 역진세가 나타났다면 낫지 탄력성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전가된다는 건 정부가 개입할 수가 있어요? 개입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서 흔들어야 되죠. 그죠? 갈게요. 자, 천천히 가볼게. 1번. 신규주택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생산의 소요 기간이 길죠? 재고주택은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조세율을 인상할 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주택가치에 적용하게 되면 공급이 비탄력적인 신주택 구입하는 고소득층에 비해 공급이 탄력적인 재고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죠. 그냥입니까? 반대가 나타났습니까? 그럼 3번. 그 주택가치 같은 비율로 적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세금을 저소득층이 더 부담하는 그냥이요 역진세가 나타났어요. 그럼 수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위에 사람이 많이 내야 되죠. 그럼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냥이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누진세제를 가야 되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큐포인트는 자 헨리 조지가 얘기하는 완전 비탄력적은 얘가 있을 때는 토지가 개량됐다, 개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얘 이론이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세금을 부과시켜도 전가시켜요, 전가시키지 못해요. 그럼 형평성에도 맞죠. 그러다 우리가 세금을 때리게 되면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줄여요, 못 줄여요. 그러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냥요 실질적으로 용도가 다양해요. 탄력적이니까 어느 정도 전가가 되죠. 이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좀 정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흥분하지 마시고. 그럼 똑같죠. 노무현 대통령 때랑 똑같은 게 양도세를 부과시킨다면 공급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부 생각이죠. 자, 다주택자들은 1가구 1주택이에요, 다주택이에요. 그럼 눈 깜짝할까 안 할까? 조건 바뀌면 되는데 멍합니다. 그럼 물량을 내나 안 나? 그럼 동교로가는 그냥이야 꽁꽁 얼어붙어. 물량이 잠기죠. 그럼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이거 거의 90% 나와. 이번 정권과 관련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이야 보유세를 건드려. 공시지가 올렸죠. 그게 이제 염리 관련돼서 세법도 보유세 쪽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은 이거는 생각해봐. 고가랑 저가 중에서는 누구한테 많이 세금을 때려야 돼? 고가. 똑같이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진세가 나타난다만 나왔지 탄력성은 안 나왔어요. 근데 탄력성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넘기세요. 투자 파트 갈게요. 투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투자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투자 있어요? 왜 만만치 않냐 생각하면은 양도소득세 들어봤잖아.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개론 공부하기 전에 뭐 기대 수익률이란 내부 수익률 들어봤어? 못 들어봤잖아. 내 말이 틀려?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알아들어. 그죠? 양도세 내가 좀 양도세 엄마 들었던데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기 어려워. 여기 많이 이론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갈게.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 눈높이로 딱 가서 119페이지로 가. 119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119에 투자 있어요? 투자. 눈높이로 천천히 들어봐. 양도세 같은 건 내가 좀 알겠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야? 소련말 같기도 하고 투자는 뭐냐? 자, 부동산 투자는 따라서 자금의 투입. 그럼 어디다 투입하는 거야? 부동산. 그래서 보통 임대용 부동산을 얘기해요. 무슨 용? 그럼 다 임대사업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임대용 부동산에 내가 투자했어요. 상가 건물에. 그러면 취득했어요. 또 운영도 해요. 운영도 하죠. 그래서 임대료를 받죠. 그 운영에 대한 임대료를 소득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받아요? 매년 받아요. 매년. 근데 처분에 대한 양도 차익은 자본이득은 딱 한 번 받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임대료가 좋아요? 양도 차익이 더 좋아요? 양도 차익 얻으신 분은 투기꾼이고 그냥이야 둘 다 좋아. 그 둘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투자라는 개념은 미래의 현금 수익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교환하고 내가 현재 낸 거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장래는요.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가볍게 치고 투자의 장점은 임대료만 먹어, 양도 차익도 먹어. 둘 다 먹네. 토지가 오래가는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영속성 때문에 내가 그냥이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임대료도 쪽쪽쪽 먹다가 자본이도 조금 먹는 거죠. 메리트가 있다는 거야 부동산이. 아시겠어요? 그다음 예제 문제는 예전에 나왔는 데는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일기서부터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일기에 지금 1억을 투자했어. 얼마를 투자했어? 순소득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임대료를 1,000만 원 벌었다는 거야. 그러면 1억에 1,000만 원은 몇 퍼센트야? 10%에 대한 소득이득률이 먹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에 팔았어? 5천에 팔았죠. 아니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5천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 5천이 손해 본 거죠. 그럼 50%가 마이너스가 났죠. 그럼 전체로 본다면 몇 퍼센트? 40%가 종합수익률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 이익 할게요. 이익은 얼마를 투자했어요? 5천만 원. 자, 소득이득이 얼마를 얻었어요? 1,000만 원. 그럼 5분의 1이죠? 그럼 20%가 소득이득이 된 거예요. 어머, 5천 사갖고 얼마에 팔았어? 야, 이거 죽이네? 거의 50% 났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벌었다는 건 100%가 난 거죠.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그 자본이득이 100%라는 거죠. 합치면 120%의 종합수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뜸합니다. 이거 옛날에 나왔다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해서 이쿠 나오면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시고 절세 효과라는 게 있죠. 우리가 감가상각비나 차입금은 이자는 그냥요 세금 감면을 해줘요. 감면을 해주고 지렛대 효과라는 거 이따 가겠고 넘겨보세요. 인플레이션 해칭이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그냥이야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 하락하죠. 그럼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 부동산 갖고 오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냥입니까? 구매력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까? 보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유의 긍지가 생기고 부동산 투자 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지분 투자는 자기가 투자한 사람이죠. 직접 자기가 부의 극대화를 해서 임대를 먹는 거고 저당 투자자는 저당이 은행이죠. 은행은 그냥요 이자를 먹어요. 간접이다. 그냥 그렇게만 치세요. 그러면 찍어주세요. 그럼 저 밑에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별표 두 개 땡이야. 자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데 들어갑니다. 지렛대 효과 그래서 지렛대라고 하고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나오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와요. 레버리지. 그럼 우리가 타인 자본을 빌려서 지렛대 효과가 커지죠. 그럼 수익률도 높아져요. 그게 자기 자본 수익률 높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지만은 총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근데 그냥이야 위험도 증가해. 위험도 증가해요. 그럼 반드시 위험도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죠. 펜 들어보세요. 자,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부채비율의 증감이 무슨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에. 그러면서 이번에 가시면은 금융 쪽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3번 대부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부채 비율도 증가하고 위험도 커지고 지렛대 효과도 커지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 거의 다 싹 커집니다. 거의 다 커져요. 그죠? 그 다음에 자 4번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차익 금리보다 집값 상승이 더 높아. 어머 장땡이네. 이거 그냥이야 지렛대 효과야. 지렛대 효과죠. 전세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럼 전세 기간이 끝나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시장 상황에서 좀 왜 갭 투자라는 게 많이 또 인기였잖아요. 이게 다 지렛대 효과에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오른쪽 보시면 지렛대 효과의 효과가 정부 중립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데 갑니다. 정은 플러스고 부는 마이너스고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되죠?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총자본은 전체 수익률이죠. 총자본이 있고요. 총자본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총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기도 하고 저당 수익률이 제일 낮아야 돼요. 저당 수익률. 그러면 이게 반대면은 얘가 하락합니다. 반대면은. 그 다음에 갖게 되면은 지렛대 효과가 아예 없죠.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밑에 사례 연습을 한번 가볼게요. 사례 연습을 가시면은 그 밑에 사례 연습 찾으셨습니까? 그 위에 지분 수익률이라는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종합과 저당을 빼서 부채 비율을 곱하는데 자, 지금 투자 수익률이 15%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지렛대 효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일단 총자본보다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총투자보다. 그런가요? 그럼 투자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에서 이자를 빼요. 그죠? 그럼 저당을 빼서 부채 비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이 몇 배냐는 거죠. 부채 비율. 그래서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을 얘기를 해요. 그럼 타인 자본이 만약에 400원이다. 내가 100원이다. 그럼 4배를 투자했죠. 그럼 400%라는 건 4배란 뜻이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지금 일본에 가시면 대부분 부채 비율이 200%라고 돼 있나? 그럼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몇 배? 2배. 그럼 가볼게. 자, 이걸 가지고 판단해요. 그럼 총투자 수익률이 15죠.
지금 사례 문제 1번을 보고 계셔요? 이게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수익률을 얘기하거든요. 돈을 안 빌렸을 때. 거기다가 대출 금리를 뺀 게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5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면은 플러스 5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 플러스 5가 나왔죠. 그럼 5만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5에다가 10을 빼면 5만큼 먹었는데 그 5배를 몇 배 먹는다? 2배 먹는 거죠. 이게 지렛대 효과예요. 그래서 2, 5, 10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25%가 정답이 되죠. 그런가요? 이게 딱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한 번 나왔는데 잘못 내서 이의시청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15%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돈을 안 빌렸을 때 전체적인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자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면 낮다, 지금 높다? 높으니까 5만큼 먹은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되면 요게 까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플러스가 되니까 당연히 15%보다 높게 나오겠죠. 근데 배팅했는데 이 5%를 몇 배만큼 먹는다? 2배만큼 먹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25%라는 게 기출이 한번 됐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근데 잘못 낸 게 이 부채 비율을 대부 비율로 착각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 한번 들어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15%인데 이자가 높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만약에 얘가 20%면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돼요. 까진다는 거죠. 그러면 V의 지렛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15고 얘가 15면은 그냥입니까? 0입니까? 그럼 얘도 15%가 되죠. 그럼 얘와 얘가 같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 요약집에는 있었던 문제인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는 그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한번 나오고 이제 뜸한데 일단 보통 나온다면은 밑에 양가로 3번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양가로 3번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풀어보세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우리 직접 풀어보세요. 총 투자액이 10억이죠. 자기 자본이 4억이고 타인 자본이 얼마요? 이거 이자가 10%고 영업소득이 1억이 임대료고 자산가치 상승이 10%라는 건 10억에다가 1억 벌었다니까 2억을 번 거예요. 그럼 종합수익은 얼마죠? 2억이 되겠죠. 거기다가 자 이제 지분 수익률 구하라. 그러면 지분 투자가 자기가 4억을 투자했죠. 그러면 타인 돈을 얼마 빌렸어요? 6억.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2억을 공으로 치지 마시고 그냥 요걸 4 남겨놓고 2 남겨놓고 6 남겨놓고 여기다가 이자가 10%죠. 그럼 0점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0.6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계산 방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다가 0.6을 빼면은 2.4가 되죠. 1.4가 되죠. 그죠? 그래서 1.4. 그럼 1.4를 얼마로 나눠버리면 돼요? 4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1.4를 4로 나누니까 0.35가 될 거예요. 그럼 35%가 되죠. 반드시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로 가시면은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프린트 1번. 아니 지금 눈치가 120표지 가는데 다시 한번 갈게. 지금 자기 자본이 얼마? 한번 얘기해. 자기 자본 4억. 2억은 영업소득도 그렇고 자산 가치가 1억이죠. 그래서 2억이 나왔어요. 타인 돈이 6억이죠. 10%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6억을 공으로 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 말고 그냥 6억을 남겨놓으세요.
0.1은 0.65억이 되죠. 그럼 2에서 0.6을 빼니까 1.4억이 되죠. 이건 1억 4천이라는 뜻이거든요. 4억을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꼭 해보세요. 그럼 0.35가 뜨죠. 35%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 1번 문제 스타트. 자, 1번 다음과 같이 20억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 A와 B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A는 타인 돈이 없죠. 그럼 자기 자본이 20억이죠. 그래서 그냥 2억이니까 10%가 자기 자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자기 자본이 얼마요? 2억이죠. 2억에다가 똑같이 순소득은 똑같죠. 얼마를 빌렸죠? 18억. 아까랑 계산 방식이 똑같아요. 이게 8%니까 0.08을 곱하면 1.44억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2에서 1.44를 빼면 돼요. 그럼 0.56억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2억이니까 0.56억을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0.28이니까 28%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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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위험 파트가 있죠. 자, 투자할 때 위험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위험. 자,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요. 많이 벗어날수록 위험하죠. 그 나타나는 척도는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실현된 결과, 예상된 결과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위험의 유형은 5가지가 있어요. 별표치기 하시면.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을 할 때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을 알아야 되죠. 투자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금 법인율하고 이제 앞자만 뜨는데, 사금 법인율. 자, 사업상은 내가 이제 임대사업을 할 때 사업 자체에서 오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수익성과 관련됩니다. 수익성과 관련되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상 시장이 고정 쪽이에요.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용을 잘못해서 영업 경비가 많이 나갈 수 있고요. 변동이 되고. 자, 위치적이라는 건 입지 선정에 대한 실패인데,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만약에 29번지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대요.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 그럼 어떻게, 제가 사업장은 찾기 어려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이라는 것은 타인 돈을 빌려요. 부채를 많이 빌려면 지렛대 효과도 커지지만, 그다음이니까 금융적 위험도 증가합니까? 그럼 전액 자기 자본으로 한다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되지만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고요. 자, 법은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죠. 법률 쪽은 정책이 변해서, 정책이 변한다든가,
갑자기 규제 생기는 것이고, 자, 인플레는 물가 하락이에요, 물가 상승이에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구매력이 손실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임대료가 손실되다 보니까 그만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려고 가격 올리고, 자, 오른쪽에 인플레 위험을 보세요. 인플레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고정을 선호합니까? 변동이자를 선호합니까? 변동이자를 선호하죠. 전가시키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럼 높은 환급성이에요? 낮은 환급성이에요? 돈으로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금매를 내놓으면 손실이 올 수도 있죠. 자, 펜 들어보세요. 사업상 위험입니다. 자, 122페이지 사업상 위험 보고 계셔요? 경영 위험. 부동산 사업 자체고 수익성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시장이라는 거는 경기가 침체돼서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죠. 수요에 대한 것을 예측 못했고, 운영은 영업 경비가 증가됐고, 위치적은 입지 선정이 실패됐죠.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 금융적은 재무적 위험이라고 하고, 대출을 많이 빌려서 금리가 인상하면 채무울인 가능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럼 전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될 수는 있죠.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적은 그냥입니까? 법적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변하고. 그다음 유동성은 현금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시장 가치 손실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시장 가치를 빨리빨리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유동성은 높고 유동성 위험은 낮겠죠. 그다음 오른쪽 인플레 위험 배표시게 되면, 자, 인플레이션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실질 임대료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야 되고, 자,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자가 잘 나와요. 별표. 대출자는 어떤 이자를 선호하게 되죠? 변동이죠, 변동. 그래서 차입자의 지분 투자는 인플레 위험을 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험 투자의 위험 관리가 처리 방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제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위험의 관리 방법은 두 가지를 묶어보세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한데, 위험을 회피하는 거와 위험을 전가하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내요. 그럼 위험의 회피가 있고 전가가 있죠. 위험의 전가. 이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위험의 회피는 은행의 정기금에만 투자하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험한 투자를 그냥요 제외해요. 제외. 그래서 위험한 투자는 무조건 제외합니다. 그럼 거기 가로친 거 보시면은 국채 투자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전가예요, 회피예요. 회피. 전가라는 것은 만약에 그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가만있어요. 임대료를 올려요. 그럼 임차한테 전가할 수 있죠. 떠맡기는 게 보험에다 가입하는 거고 변동금리가 그렇다. 그래서 위험의 회피와 전가가 가장 잘 떠요. 이거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위험의 축소라는 자체는 그냥 우리가 아직까지 통제라는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위험의 관리에 위험의 통제라는 위험을 축소시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처리 방법이 있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가 있는데, 자, 보수적이라는 애가 있어요. 보수적. 자, 보수적은 어떻게 해요? 좀 낙관적이에요? 약간 비관적이에요? 그러면 얘는 보통 그 대안을 기각하려고 하죠. 그럼 수익을 높게 잡아요? 수익을 굉장히 낮게 잡아요? 비용을 높게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킵니다. 기대 수익률을 상향, 하향 조정시키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시면은 요구 수익률은 상향이라고 돼 있죠. 그럼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보수적은. 그래서 1번 수익은 가장 낮게 가장 최소 추계치로 가겠죠. 자, 요구 수익률은 올립니다.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이 맞아요. 상향 조정. 자, 그래서 얘는 상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제가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그럼 할인율을 낮춰야 돼요?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되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하향, 상향. 왜? 할인율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밑에
투자안의 위험을 감안했을 때 요구 수익률을 상향시킨다고 나왔죠. 감소해야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체계적이거든요. 높은 또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감수하겠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어요. 넘겨볼게요. 민감도라는 자체는 그냥 참고만 좀 하시는 내용인데 잘 출제되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자, 얘도 위험의 통제에 들어가는데 민감도, 감응도라고 합니다.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이고 영향을 받는 게 종속이에요. 그래서 투입 요소에 따라서 산출 결과를 봅니다. 산출 결과. 그래서 우리가 같은 대안을 놨을 때, A 대안을 놨을 때 찔러봐, 이렇게 위험 요소를. 그래서 위험 요소를 투입시켜서 산출 결과에 대한 수익률의 변동을 봅니다. 수익률의 변동. 자, 그럼 만약에 세금이 1%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1%가 자극했을 때, 자, 탄력성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럼 반응이 높은 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1%에 대한 조정에 의해서 얘가 막 30%가 왔다 갔다 하고 얘가 1%밖에 안 왔다 갔다 하면 얘가 그냥입니까? 더 민감도가 큽니까? 그럼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차 과목을 모의고사를 봐요. 그 모의고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격차가 심하겠죠. 모의고사가 좀 어려우면 점수가 떨어지겠고 쉬운 점수가 확 올라가고, 뭐 여러분들은 똑같겠지만, 자, 그러면 평균에서 벗어난다고 봐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어렵게 출제되면은 점수가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차가 또 쉽게 내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30점이라면 민법은 어떻습니까? 이 폭이 크죠. 근데 얘는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라면 폭이 작아요. 그럼 이게 그냥입니까? 더 민감합니까?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요걸 평균을 잡고 평균에서 이 벗어나는 걸 따라서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 차가 많을수록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1%를 자극했는데 30%가 왔다 갔다 하는 게 1%보다 더 위험하죠. 그러면 투입 요소에 따라서 산출 결과가 수익률 변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가 무슨 분석이고, 민감도가 커요. 더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더. 그럼 이런 위험 요소를 모르고 있어야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감도는 투자 수익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요소에 대한, 그러면 위험할수록 그냥요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위험을 축소시키죠. 이게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더 위험한 투자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자의 위험의 태도라는 것은 이따가 제가 좀 요구수율과 접목을 시키겠고, 수익률이 기대, 요구, 실현 수익률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제 보는데, 갑니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내가 투자하려는 예상 수익률이에요. 이건 이제 어떤 대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는 걸 투자할 때 그 후로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에 분석하는 거죠. 그 예상을 해요. 예상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저랑 내기 하실래요? 기억하시죠?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체 수익률을 얘기하죠. 그럼 그 수익률이 이제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1억의 투자 비용이 나갔어요. 투자 비용. 내가 1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가치가 되죠. 객관적 가치.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죠. 그 예상 순수익을 만약에 2천만 원을 잡았다. 20%가 됩니다. 근데 그냥이 돼요. 최소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요구보다 커야 되죠. 그죠?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자,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그래서 만약에 10%가 나왔다. 그럼 얘가 높으니까 투자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투자자들을 보니까 왜요? 이렇게 해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하고요. 만약에 같을 때도 투자하는데 요구가 크면 투자해요, 기각해요. 기각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포기한 비용을 이제 기회비용 성격을 띄우니까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실현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실현을 거꾸로 해요. 현실. 그러면 실현은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지금 모르죠. 그래서 1년 후에 그 투자가 잘 됐는지에 대한 검증 업무만 하는 것이지 얘는 투자 의사결정에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후적입니다. 사후적 1년 후에 실제 수익률이다. 자, 그러면 정의만 아웃라인 잡아볼게요. 페이지 124로 가셔서 가시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기대 수익률은 예상, 내부, 객관적이고 의의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 토대로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오른쪽 요구는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대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르트 주소 기억나시죠? 주관적과 최소, 외부, 주관적이다. 의, 투자에 대한 위험에 때문에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그냥이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한다. 넘겨봅니다. 실현 수익률이 나옵니다. 3번 실현 수익률은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투자가 이루어진 그냥이요 후예요. 실제 사후고 얘는 투자 결정 시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수익률이 되고요. 그 위에 보시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라는 게 있나요?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땡이야. 자, 그러면 갑니다.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보다 크면은 이 대안을 그냥입니까? 선택을 합니까? 들이대죠. 그럼 투자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투자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2억이라는 돈이 나한테 필요한 거죠. 그럼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그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요게 초점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기대와 요구가 같아진다고 얘기했나요? 자, 만약에 요구가 크면 투자를 해요, 기각해요. 투자를 안 하시죠?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그냥요 투자 아직 안 했어요. 1억이 싸지죠. 그럼 2천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거의 수익률은 100%가 나는 거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대가 높아지니까 나중에 같아지죠.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나중에는 그냥요 같아져요. 그럼 같아지려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지만 같아지죠? 하락해야 되고 얘는요 상승해야지만 같아져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126페이지 그 밑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나중에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한다? 하락한다. 요구가 더 크면 나중에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위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하세요. 이해 가셨어요? 124페이지 124로 가시면 일단은 의에 보시면 기대 수익률은 따라서 가중평균 곱해서 더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수익률의 여러 가지 가능한 확률을 가중평균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야매로 푸는 방법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820 나오면 팔이 푹 찍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요약집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갈게요. 지금 총 투자 금액이 12억이죠? 보고 계셔요? 그럼 이제 수익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호황과 낙관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보통 정산이었을 때와 불황 비판입니다. 순용업소득이라는 게 기대 수익인데 자 기대 수익이 얼마죠? 2억.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50%. 그럼 50%라는 것은 0.5니까 반이죠. 그러면 그 반을 쪼개면 돼요. 얼마 나온다? 1억. 그 다음에 보통이었을 때가 1억 벌죠. 몇 퍼센트? 30%.
그럼 0.3이니까 3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3천만 원.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마지막. 얼마 났어요? 마이너스 5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나온다면 여러분이 애매하니까 그래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봐. 마이너스 나올 수 없어 있어.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아직까지 추정이 안 됐지만. 그 마이너스 5천 투자해서 몇 프로? 20%죠. 그럼 0점이니까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났겠죠. 그러면은 1억 3천에서 1,000 빼니까 1억 2천이 되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지금 얼마를 투자했죠? 12억에서 얼마 벌었죠? 1억 2천. 그럼 몇 퍼센트? 10%가 기대 수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출 특강할 때 왜 야매로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약집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푸는 거고 이런 원리구나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집에서 요령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문제 풀 때 요령 갖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